시간, 공간, 우주라고 해서 맨 첫 단어는 뭐 기본적인 물리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도와 가속도 기초 물리량 배우는 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SI 표준협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단위들. 질량의 단위는 뭐가 있지? 킬로그램. 거리, 길이의 단위는 미터. 온도는 켈빈. 그 다음 또 뭐 있냐? 뭐 전하량, 쿨롱. 이와 같이 기본 물리량들이 정의가 되는데 이 기본 물리량들은 우리가 앞으로 쓰는 공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때 무조건 이 물리량으로 고쳐서 넣어야 된다. 온도는 켈빈. 이와 같은 기본 물리량들을 잘 익혀놔야 공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단위를 잘 맞춰줄 수가 있더라. 자, 요거 하나 배우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게 시각과 시간의 차이가 있죠. 시각과 시간의 차이. 시각이라 하면 일각각자를 얘기해서 어떤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간은 사이간자를 써서 어느 시점부터 시점까지 흐름을 이야기해. 이걸 일단은 시작할 때 왜 배우느냐면 저 뒤에서 이제 시간 팽창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특수상대론의 시간 팽창. 그럼 시간 팽창에서 시간이 팽창했다라는 얘기는 짝깍 이 간격이 팽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야지 나중에 시간 팽창이라는 거를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시간이 팽창했다. 아,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시간 팽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각하고 시간의 차이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시간 체계 지금 현재는 태양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하루를 24시간 체계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전 시간을 보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의 12간지를 이용한 12시간 체계를 써.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시는 옛날에 이 1시간은 지금의 2시간과 같은 거죠. 그죠? 근데 기준이 자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전날 밤 11시에서 그 다음날 01시 새벽 1시까지를 뜻하고 그럼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11시에서 13시, 그 다음에 13시에서 15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12간지를 이용한 12시간 체계를 썼다에다가 하나 더 알아둘 만한 건 문제풀이할 때 헷갈리지 말으라고 밤 12시를 우리가 자정이라 그래. 그때 자시가 여기서 나온 거야. 자시의 정중앙이라는 뜻이겠지. 자정. 그 다음 밥 먹기 전을 오전, 밥 먹은 후를 오후에 오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오라 그래서 낮 12시를 우리가 오시의 정중앙, 정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시, 뭐 자시 요거 이제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우리나라의 시간 체계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앙부일국. 앙부일구는 초딩식하게 얘기하면 해시계. 세종 때 만들어져서 이렇게 바스켓에 꼬챙이를 하나를 세워놓고 이 꼬챙이를 정북을 향해서 세워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땐 밤에 설치하면 좋을 거야. 옛날엔 나침판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밤에 북극성을 딱 바라보고 그 꼬챙이를 딱 맞추면 그게 정북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해는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기울었다가 서로 집니다. 우리나라는. 동에서 떠서 남으로 기울었다 서로 져요. 그럼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생긴다? 서쪽에서부터 그림자가 생길 거라. 그러고 나서 정오,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 그림자는 정북을 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밤, 이제 해 지을 무렵 하면 얘가 동쪽으로 그림자가 훑고 지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바스켓에는 세로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세로선을 우리가 시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선. 매 순간순간에 시각을 알려준다. 어떤 시점을 알려준다. 그래서 시각선이고 그림자가 이렇게 서쪽부터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매 시간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앙부일구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땅바닥에 작대기 꽂아놓은 거에 비해서 좀 과학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로선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가로선들이 존재하는데 여름 같은 때는 해가 되게 높이 떴다가 높이 져요. 높이 떴다가 지고 겨울 같은 때 해가 금방 떴다 금방 져. 여기가 북이고 남이고 동이고 서라고 하면 여기 사람이 서 있을 때. 그제? 그래서 낮에는 여름에는 해가 되게 높이 떴다가 한참 있다 지으니까 낮 시간이 길어서 여름은 더운 거고 겨울은 금방 떴다가 금방 지니까 낮 시간이 짧아서 추운 거예요. 그때 낮 12시에 태양이 가장 높을 때 지평면과 이루는 각도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남중고도라고 부르는데, 보다시피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면 그림자의 길이가 어떨 거냐면 굉장히 짧게 나타날 거고, 밤처럼 밤이란다. 겨울처럼 해가 낮게 뜰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거야.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갖고 가로선을 측정을 하는데, 이 가로선은 그럼 시시각각 바뀌는 건 아니고 보름에 한 번씩 올라가면서 이걸 선을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절기선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알아둘 만한 거, 정북을 가리키는 시각선은 무슨 선이겠냐? 그러면 오시가 걸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오시 이쪽, 왼쪽에 있을 때는 오전이고, 오시에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오후구나. 이 정도로 알아둘 수 있고, 1년 중에 해가 가장 높을 때를 우리가 절기상 하지라 그래. 하지. 하지는 그림자가 제일 짧을 테니까 맨 밑에겠죠. 그죠? 그 다음 동지는 해가 제일 낮게 뜨니까 그림자가 제일 긴 맨 끝에 있는 절기선이 동지다. 이 정도는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동지를 찍고 다시 하지 오면 그게 1년이 되더라. 그래서 요 절기선과 이 시각선을 잘 이해하고, 이 절기선에는 또 위하고 아래 한자로 두 가지씩 써 있어요. 올라가면서 만날 때하고 내려오면서 만날 때. 여름에서 겨울 가기 전에 가을이 있죠. 그지? 그럼 올라가면서 만날 때는 가을 절기가 있는 거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오다 만날 때는 봄 절기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게 앙부일구 해시계인데, 해시계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날씨가 꾸질꾸질하든가 뭐 밤에는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만든 게 일성 정시의라는 게 있어요. 일선 정시의는 그림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화려한 모양으로 돼 있어. 이렇게 막 수레바퀴 같이 생긴 거에 요거를 막 용이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쉽게 얘기하면 얘는 별시계야. 앙부일구가 되게 불편했던 게 낮에만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밤에 별에다가 맞춰서 별에 일주운동을 갖고 시간을 맞춘 게 일성 정시의라고 그래서 밤에는 별, 낮에는 해에다 맞춰서 밤낮으로 시간을 볼 수 있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단점은 뭐야? 기상이 안 좋으면 볼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자격루라고 부르는 뭐지? 물시계죠, 물시계. 자격루라고 부르는 물시계. 물시계는 그냥 물통 여러 개 놓고, 원리가 서양의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모래가 떨어지는 걸 갖고 시간을 측정했다 그러면 얘는 물이 일정한 시간 동안 흐르는 걸 이용해 갖고, 그래서 자격류는 밤낮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날씨가 굳어도 상관이 없는데, 단점은 계속 이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더라. 이런 게 이제 자격루.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전 시계에 앙부일구, 일성정시, 자격루가 있는데 그게 뭘 뜻한다. 이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이게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 시간 표준이라 그래서 우리가 1초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그게 이제 과학 역사상으로 과학사상으로 쭉 나오는데, 그건 시험 보기 직전에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뭐 그걸 외우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다음 이제 위치와 거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선생님이 방위라는 내용하고, 그다음 방위 체계하고 위도하고 경도를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방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방위, 그럼 북, 남, 동, 서 이렇게 4자로 쓰여 있는 이 방위 체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명암 처리되어 있는 구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구. 그럼 여기다가 이걸 방위 표시를 적용하면 큰일 난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북으로 가. 그럼 북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남으로 가면서 북으로 우기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의 구에서는 방위 체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하고 남은 점의 개념으로 기준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동과 서는 선의 개념으로, 그 다음 얘는 방향을 지시하게 돼.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공인데 거기서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럼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안 있고 자전을 해주니까 움직이는 농구공을 빙그르르 돌렸을 때 움직이지 않는 점은 맨 꼭대기 점과 맨 바닥점이 있더라. 근데 이 점을 북점이라고, 이 점을 남점이라고 부르면서 북극점, 남극점은 있는데 동극점, 서극점은 없는 거지. 그럼 지구 표면에 사람을 어디다 떨어뜨려 놓든 이 점을 바라보면 북이 되는 거고, 북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치면 그게 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동, 그 다음 동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 위치에 와도 동은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선의 개념이야. 그래서 동과 선은 방향의 개념이고 북과 남은 점의 개념이라는 걸 잡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의 구에서의 방위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위도하고 경도 시스템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게 이런 입체의 공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선과 세로선을 걷다 이거지. 이때 가로선을 우리가 위도라고 부르고 이 세로선을 경도라고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만 기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위도의 기준은 누구냐? 그러면 지구 자전축과 맞닿는 지구를 허리를 댕강 날린 이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하고 적도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지구 중심축과 적도면과 이루는 곳에는 분명히 직각의 면이 생길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이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 적도면과 지구 표면과의 지구의 내각이 10도를 이루는 이 동그란 띠. 그 얘기는 이쪽도 10도, 앞에도 10도, 뒤에도 10도라는 얘기인데 이 띠를 북쪽 위도 10도. 그래서 북이 10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위도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쭉 지구 중심에서 커지는데 지금까지 이게 커져봐야 위도는 90도가 최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독도가 북위 37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게 지구 중심의 적도면과 지구 독도 표면까지 독도까지의 지구 내부의 각이 37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북위 37. 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위도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고 이번엔 경도를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경도는 세로선이야. 그럼 경도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전축이 있을 때 이걸 위에서 이렇게 다시 누울까 알대고 쳐다보면 지구의 자전축을 이제 보게 되겠죠.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지금 북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북을 지나가는 선들을 세로로다가 계속 연속해서 그렸는데 이걸 경도라 그래. 그럼 얘는 기준이 뭐야? 경도의 기준은. 이걸 제정한 날 우연찮게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다 모였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경도 0도로 잡고 그럼 북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돌아가는 걸 동경이라고 그러고 북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걸 서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경, 서경, 위도, 방위를 이해를 해야 표준 시간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시간 표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자전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해가 막 햇빛이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야. 태양빛이.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태양시를 기준으로 잡기로 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잡느냐?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을 때, 표면에 서 있을 때 태양이 내 뒤통수에 와서 그림자가 정확하게 북을 이루는 이 시간을 남중시간이라고 해요. 태양이 남쪽 중앙에 있다. 그래서 남중시간을 낮 12시로 정하기로 했단 말이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앞에 있는 놈은 이미 아까 전에 12시를 만나고 돌아간 상태고, 그죠?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몇 도? 360도 돌아가는데 몇 시간?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15도 per hour. 1시간의 경도 15도 차이가 나.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과 15도 차이 나 있는, 경도 15도 차이 나 있는 이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은 얘가 낮 12시일 때 얘는 13시가 돼 있을 거라고. 이미 아까 12시를 지나고 1시간이 지난 후니까. 그러면 여기서 15도 뒤쪽에 있는 놈, 얘를 기준으로 15도 서쪽에 있는 놈은 얘가 12시일 때 현재가 오전 11시가 될 거란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시간 체계를 정하다 보니까 나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놈은 나보다 시간이, 즉 동쪽에 있는 놈은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 나보다 서쪽에 있는 놈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자전축을 기준으로 경도 0도에 있는 지점에서 한 놈은 동쪽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돌고 한 놈은 서쪽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돌아서 반대편에서 만났을 때 그럼 여기가 지금 경도상 몇 도야? 180도야. 그럼 시간상으로 몇 시간? 12시간 차이가 나. 근데 동쪽으로 달린 놈은 여기서 보다시피 동쪽으로 달린 놈은 나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거야. 12시간이. 그럼 얘는 12시간이 빨라 나보다. 그럼 찰스는 이리 갔고 영희는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되게 빠른 초음속 전투기 타고 샥 하고 12시간을 달려왔어. 그럼 얘는 12시간이 어떻게 돼? 느려. 그래도 두 놈이 다시 조우를 해서 만났어. 그러면 찰스는 이제 우길 거야. 야, 12시간이 빨라졌어. 그럼 영희는 아니거든. 12시간이 느려졌거든. 둘 다 맞는 얘기야. 그러면서 몇 시간 차이가 나? 24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모순점을 해결하려고 여기다 그린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래?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실제로 어떻게 있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유나이티드 아메리카가 있고 여기 태평양이 있으면 태평양, 우리나라하고 태평양 사이에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데 요걸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 어떻게 돼? 하루를 1일을 빼버린단 말이야.
나보다 먼저 흐르다가 덜 흐른 걸로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모순점을 맞추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리 건너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하루를 나보다 느리게 흐르다가 여길 지나가면서 하루가 차이 날 테니까 하루를 더 해버립니다. 하루가 더 흘러가 버린 거로. 느리게 흐르다가 하루가 훅, 여기는 빠르게 흐르다 하루를 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순점을 맞춘 걸 날짜 변경선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고, 그 다음에 나라가 되게 크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되게 조그매서 일본 동경시를 쓰고 있는데, 따라서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경도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도 여기가 동경이라 그러면 여기랑 경도가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여기랑 실질적으로 다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너무 헷갈린 거야. 같은 나라에서도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시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대표 지점을 정해가지고 그 나라의 전체 시간대를 쓰는데, 그걸 이제 기준 시간대라 그래.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동경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경하고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땅덩이가 엄청 큰데 여기랑 시간 차이가 1시간도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북경에 있는 시간 북경시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1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중국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시간 표준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GPS 정도만 이해하면 돼.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GPS가 GPS, 이거의 약자인데, 그러면 얘 글로벌 GPS는 애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다 이해를 했거든. GPS 위치 정보를 켜면 조금 이따 내 위치가 지도상이 어디라고 빡 찍혀요. 그리고 위성을 사용한다는 건 대충 알아. 그럼 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위성한테 내가 물어봐. 내 위치가 어디냐. 그럼 너 위도경도 얼마야? 라고 위성이 대답해 주는 거야? 그러기엔 위성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 이거지. 그래서 GPS의 기본 원리는 땅바닥에 GPS 수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 있고,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얘는 계속 불특정 다수한테 전파를 쏴요. 삑 하고. 그 전파 안에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지가 떠 있는 위도경도 몇 도에 고도 얼마에서 몇 미리세크에 이 전파를 쏜다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담아갖고 계속 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한테. 근데 여기 있는 수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전파를 수신을 딱 하면 얘가 쐈던 시간과 내가 받은 시간에 시간 차이가 생길 거고, 그 시간 차이에다가 전파가 오는 속도를 곱하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위성 하나의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내 위치로 추정되는 건 이 반구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위성 하나 정보를 받아서는 이 많은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위성 2개 정보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얘 역시도 반구 겹치면 여기 U자가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위성 3개의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돼? 한 점에 겹치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래. 정확하게 3점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늘에 이제 구름이나 기온 차이에 의해서 전파 속도가 달라져서 이게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땐 4개 이상. 4개의 정보를 딱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안 맞는 거 하나는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내비게이션 켜면서 위성 개수를 잡으면 12개 이상을 잡고도 다니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위성은 적어도 4개 이상 돼야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GPS의 원리고, GPS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위성이 날리는 전파를 분석을 해서 내 위치 정보를 잡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본 물리량이었고,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물리를 시작하면서 물리의 개요 정도.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물리는 지금부터인데, 맨 처음에 물리량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물리량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벡터, 또 하나는 스칼라. 벡터라는 말은, 일단 물리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에 다루는 정량, 즉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속도, 시간, 온도, 뭐 길이, 기타 등등. 그럼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물리량이라고 하면, 그 물리량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 있고, 오직 크기만 포함하고 있는 물리량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표현한다. 얘는 크기만 표현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보, 한 가지 정보를 표현하니까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스칼라의 표현 방법은 간단해.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을. 어떤 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몸무게, 질량, 길이, 부피, 온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따로 방향이 필요 없이 크기만 얘기하면 되는 거. 거기에 반해서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중학교 때 배웠던 힘. 자, 요런 힘하고 요런 힘은 크기는 같아도 방향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두 가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화살표로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방향. 그럼 표현 방법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계산 방법이 달라요. 숫자에 의한 계산 방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가감승제. 구몬수학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이거지. 내가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고. 그죠? 왜? 현재 온도 20도. 난방을 해서 5도로 올렸어. 그럼 어떻게 해? 25도.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죠. 벡터가 화살표로 표현됐으니까 계산 방법도 얘는 달라. 얘는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삼각형법은 실제로 물리툴에 들어가야 살짝 소개를 하는데 물리원에서 미리 해버리는 거죠. 평행사변형법은 이게 벡터 A, 이게 벡터 B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걸 뽁대다 여기다 카피해서 붙이고 요걸 뽁대다 여기다 카피해서 붙으면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럼 평행사변형의 맨 시작점과 최종 결론점에 연결을 한 게 A 플러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는데 A 마이너스 B를 해라. 더하기를 가르쳐 주놓고 빼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기를 바꾸면 된다. 더하기에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B라는 건 벡터의 머리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럼 요 하얀색 머리 바뀐 요 벡터와 요걸 더해라. 그러면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카피해서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이 대각선을 연결하면 이게 A-B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너무 예전에도 한번 봤던 거라 시시할까봐 삼각형법 하나 소개를 하자면 삼각형법은 뭐냐? 그럼 벡터가 이게 A, 요게 벡터가 B. 그럼 A 플러스를 B라고 했을 때 삼각형법의 원리는 A가 끝나면 B를 다시 출발시켜라. 이게 B를 여기다 갖다 옮겨라. 그럼 맨 처음 시작점과 최종 결론점에 그냥 옮기는 거야. 카피가 아니라 이번에. 얘를 여기다 옮겨놓고 맨 처음 시작점과 최종 결론점에 직선을 연결하면 이게 A 플러스 B다. 이게 삼각형법이야.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요거 하나 안 한 것 같지만 얘 강점은 뭐라 그랬냐면 벡터를 여러 개 더할 때 위력이 발휘된다. 1, 2, 3, 4, 5, 6. 이걸 일일이 평행사변형으로 더하기는 되게 번거롭거든. 근데 이제 삼각형법으로 하면 굉장히 깔끔해져. 1번 끝나고 2번 갔다가 2번 가고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번 갔다가 6번 가면 맨 처음 시작점과 최종 결론점에 연결을 한 이 빨간색 벡터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삼각형법은 이제 벡터를 여러 개를 더해도 겁이 안 나게 만들어주고 하나 더 이제 요게 벡터 A 요게 벡터 B라 그러면 A 마이너스 B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A에 더하기 마이너스 B로 바꿔. 그럼 벡터를 마이너스 B로 바꾸면 이 상태로 끝난 거지. A 더하기 마이너스 B라는 게 마이너스 B 간 다음에 A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연결을 하면 이게 A 마이너스 B를 표현하게 된다. 훨씬 빠르고 편하죠. 그죠? 그러나 그 역시도 물리원에서는 이렇게 2차원적인 벡터 계산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물리원에서 이제 써먹을 만한 건 지금 더하기 빼기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벡터 A가 있는데 거기다 2라는 숫자를 곱해서 2A를 만들게. 그럼 벡터에다가 숫자, 즉 스칼라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하면 도로 벡터가 돼요. 근데 그 방향 성분은 원래 거를 따라다닌다. 또는 이게 벡터 B인데 거기다가 2로 나눠. 2분의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방향은 똑같고 크기만 반으로 잘라주면 되는 거지. 즉 벡터를 스칼라로 나눠도 벡터가 되는데 그 방향 성분은 원래 걸 따라다닌다. 이걸 알아둔다면 나중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생판 처음 보는
I는 FT 이런 게 나왔을 때 요걸 딱 보니까 요게 벡터래. 근데 거기다 시간을 곱했더니 도로 벡터가 됐대. 그럼 얘랑 얘랑은 방향이 어떻다? 같다는 걸 유추할 수 있고. F는 MA. 제일 유명한 식이 뉴턴 제2법칙. 그럼 얘 이름이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벡터고 힘이 벡터면 얘랑 얘랑은 방향이 같구나. 이런 걸 유추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와 스칼라가 뭔지를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은 변위라는 말과 이동거리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변위는 뭐의 줄임말이다? 변한 위치의 줄임말. 그럼 이동거리는 뭐의 줄임말? 이동한 거리의 줄임말. 그럼 변한 위치라는 건 결국 내용으로 보자면 A점에 있던 놈이 B점까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경로로 가더라도 변한 위치는 A점에 있던 놈이 결국 B에 있는 거니까 변한 직선거리는 니은과 같다. 이게 변이거든. 그래서 변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시작과 끝에 직선거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하자면 변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벡터더라. 그러면 기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간 거. 그죠? 니은으로 갔다가는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 디귿은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방향 바꿔서 조그만 화살표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거지. 그지? 그걸 다 더하면 결국 니은으로 같더라. 그래서 변이는 같은 거다. 오케이? 그럼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냐면 스칼라로 표현할 수 있다. 스칼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숫자 더하기이기 때문에 니은이처럼 가든 기역이처럼 가든 디귿처럼 갔을 때 우리가 A에서 B를 가는데 요 한 걸음을 숫자 1로 잡으면 얘는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숫자를 더하는 거고 얘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숫자를 더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얘가 숫자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 기역, 니은이 제일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중간에 이동한 과정을 쭉 살펴주는 결과를 처리하더라. 그래서 변이하고 이동거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벡터와 스칼라로 구분을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번 단원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배우고 싶은 거죠. 속도를 풀어 쓰자면 빠를 속, 도. 과학에서 도로 끝나는 말은 뭐뭐 하는 정도로 다 해석이 돼야 속도, 빠른 정도, 밀도, 밀한 정도, 용해도, 용이하는 정도. 그럼 속도, 빠른 정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속력은 풀어 쓰자면 빠른 능력 정도로 풀어 쓸 수가 있어요. 빠른 능력. 그럼 속도, 빠른 정도라고 하는데 빠른 정도라는 말과 빠른 능력의 차이를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얘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표현을 하고 얘는 오직 빠르기에 크기만 이야기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수레가 있는데 수레 A가 있고 수레 B가 있는데 A는 오른쪽으로 2m/s, B는 왼쪽으로 2m/s가 달린다고 하면 A 같은 경우에는 1초에 2m씩 달리고 B는 1초에 2m씩 달리니까 둘 다 빠른 능력은 어때? 같죠. 그래서 속력은 같아.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랑 왼쪽으로 달리는 건 뭔가가 달라. 뭐가? 방향이 달라. 이럴 때 우리는 빠른 정도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속도는 빠르기하고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다른데 스칼라가 같다. 요게 이제 보다시피 빠르기는 겹치는데 방향만 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속도하고 속력을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 중학교 때는 다 같은 방향으로만 갔을 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썼는데 물리원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갔다가 오더라는 거지. 그럼 이리 가던 놈이 반대로 오게 되면 방향이 바뀌면 그때부터 속도와 속력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칼라하고 벡터를 이용해서 속도와 속력을 정의를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속도, 빠른 정도.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체, 운동 표현. 위치 표현의 삶에서는 기준점 거리 방향인데 운동 표현이다.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을 표현해야 된대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근데 빠르기와 방향을 포함한 말을 우리가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하고 속도는 어떤 말이다?
아예 같은 말이다. 운동하고 속도는 아예 같은 말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몇 초에서 바뀌었냐? 그럼 속도의 방향으로 바꾸면 되고, 운동이라고 나온 단어는 다 속도로 바꿔도 다 무방하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 그림은 이거란 말이지. 두 가지 물리량을 처음 배우는 건데 속도와 가속도. 속도랑 같은 말을 무슨 말이라고 금방?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속도랑 같은 말이 운동이래. 근데 애들이 가장 많이 낚이는 게 운동의 원인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힘이라고 그러죠. 힘. 물체가 운동하는 거하고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은 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던 놈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던 놈은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그것 때문에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나온 김에 가속도를 풀어쓰자면 속도에 뭔가가 가해지는 걸 우리는 가속도라 그래. 그러면 운동에 뭔가 가해지면 운동이 변해. 그럼 운동하고 운동 변화는 완전 다른 말이다. 어떤 놈이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 그러면 그 움직임이 빨라지든지 끽 쓰든지 방향이 확 꺾이는 걸 운동 변화라 그래. 그럼 물체가 운동이 변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카테고리가 따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근데 학생들 공부할 때 첫 단추에서 요 사이가 붕괴가 돼요. 여긴 분명히 엄연히 벽이 있는데 이 사이를 붕괴해갖고 이게 이리 갔다 이게 이리 갔다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가 있어? 물체를 위로 던지면 아까워라. 내 분필. 물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느려져. 그다음 맨 꼭대기에 있을 때 순간 속도가 얼마? 0. 그럼 순간 속도가 0이니까 받은 힘은 얼마? 0이라는 대답을 많이 하지.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순간 속도가 0이라고, 운동이 0이라고, 힘이 0이냐? 이게 붕괴된 거다. 이거지. 왜? 올라가면서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내내 뭘 받고 있어? 중력을 받는다. 그럼 순간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운동이 0이라고 힘이 0일 이유는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낚이는 게 술에 두 개가 있는데 A와 B가 있어요. 얘는 2kg, 얘는 4kg. 얘는 5m/s, 얘는 8m/s. 두 수레 중 누가 힘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얼핏 봐도 질량도 크고 속도, 질량, 속도. 얘 B가 질량도 상대적으로 크고 속도도 크니까 뭔가 물리량은 커 보여. 그죠? 그럼 힘이 얘가 크냐? 아니다 이거지. 힘을 판단하려면 운동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5m/s 1초에 5m씩 가는 빠르기로다 방향도 안 바뀌고 얘도 방향도 안 바뀌어. 둘 다 운동 변화가 0인 거야. 그럼 운동 변화가 0이면 힘이 0인 거야. 그래서 둘 다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야. 근데 학생들은 뭔가 커 보이니까 얘가 크다라고 쉽게 낚인단 말이에요. 그지? 그게 여기가 붕괴되는 거야. 속도와 가속도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그 뒤부터 문제 풀 때 이해하기가 쉽다. 근데 어찌 보면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인 그림이기도 하죠. 그래서 속도를 정의를 해볼게. 속도는 기본적으로 벡터래. 그럼 벡터니까 벨로시티. 그래서 V라고 표시를 하고 속도는 얘가 벡터여야 되니까 시간은 무조건 스칼라 거 아니야? 시간분에 여기가 뭐가 올라가야 얘가 속도가 되냐? 스칼라분에 벡터가 올라가야 벡터가 되니까 여기다가 변위 델타 S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위치의 변화량의 벡터값 변위. 그래서 스칼라분에 벡터를 곱해서 속도를 벡터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속력은 이제 시간분에 그냥 이동 거리. 그래서 스칼라분에 스칼라에서 스칼라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였나?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개념을 잘 잡으면 돼. 속도는 빠른 정도. 그래서 벡터. 속도랑 같은 말은 운동. 운동은 관성 때문에 일어난다. 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뭐다? 속도가 속력하고 뭐가 다르고 속도가 나온 경위들을 한번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속도로 넘어가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이번 단원의 핵심이 속도와 가속도의 물리량 이해니까. 근데 중간에 속도의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속도의 종류. 요게 공부할 게 좀 많아요. 기준에 따라서 속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평균 속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순간 속도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선 지면에 따른 속도와 지면에 대한 속도. 근데 보통 우리가 물리 시간에 지면에 대한이라는 말은 다 생략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도와 상대 속도. 이 기준에 따라서 평균과 순간, 그 다음 지면에 대한과 상대 속도의 차이를 이해를 해서 속도의 종류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가속도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럼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평균 속도의 평균은 무슨 뜻이냐? 평평하고 균등한 속도다. 요거의 약자라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럼 평평하고 균등하다는 평균 속도를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하나는 산술적인 의미와 또 하나는 그래프적인 의미. 평평하고 균등한 속도, 평균 속도의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할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야. 그 얘기는 어떤 물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도가 막 변한대. 근데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붕, 꽥 하고 섰다고 칩시다. 그러면 속도가 변할 때마다 구간별로 A, B, C, D라고 하면 평균 속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A 구간의 평균이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우웅 하고 빨라졌을 때 이걸 평평하고 균등하게 잘라라 그러면 허리를 날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면서 얘가 average, 평평하고 균등하게 되니까 이게 A 지점의 평균 속도를 뜻해. 그럼 B는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에 평평하고 균등하게 잘라라 그러면 이 정도를 자르면 되지. 그럼 여기 튀어나온 놈이 여기 쏙 들어가니까. 그럼 C는 아예 이 값 자체가 평균값이고 D는 이 삼각형의 허리값이 평균값이지. 그래서 제일 높은 건 누구? C, 그 다음 B, 그 다음 D하고 A를 헷갈리지 마. 전체 높이가 D가 높아. 그럼 허리값 D가 높아. 그래서 D, 그 다음 A. 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시간 속도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걸 평평하고 균등하게 최대한 잘라주면 된다. 거기에 반해서 시간 위치로 나왔을 때 그래프가 어떤 물체가 시간 위치로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달려갔대.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한테도 멀어지는 게 이렇게 달려간 거야. 근데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인데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는 하고 물어보면 이 평균이라는 말에 산술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평평하고 균등하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다 뺏어서 평균 점수 구할 때 다 점수를 더해서 과목수로 나눠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평균 뭐 어쩌고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만 붙여라? 총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산술적인 의미는 시간분의 변위가 속도인데 그 앞에 평균자가 붙으면 총만 붙이면 돼. 총 시간분의 총변이를 평균 속도라고 그래. 원래 수학 시간의 평균에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것들을 다 보담는 가장 상위 개념은 앞에 총이란 말이야.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게 총 시간이고 이게 총 변이니까. 그럼 A와 B의 두 점을 이은 선, 이 하얀 선의 기울기를 뜻하게 된다. 가로분의 세로. 오케이?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건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그래프적인 평균은 평평하고 균등하게 날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산술적인 의미와 그래프적인 의미로 평균 속도를 한번 얘기했는데 이 산술적인 의미에서의 평균에서는 주의할 사항이 이 총이라는 말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총이라는 게 무서운 게 시작과 끝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데 거리는 450km였다. 근데 시간표를 보니까 여기가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여기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오고 공구시 땡땡봉 출발에 도착은 없었고
대전 도착 시간이 10시 45분. 출발 시간이 10시 48분에 그 다음 대구 도착 시간이 11시 20. 대구까지는 좀 더 걸리지 않나? 11시 30분. 11시 37분. 14시 땡땡분. 뭐 이렇게 도착했다고 시간표가 나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평균 속력 하고 물어봤을 때 평균 붙으면 앞에 뭐만 붙여라? 총. 그러면 시간분의 총 거리. 그래서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구할 건데 총 거리는 450km라고 나왔고요. 그죠? 그럼 총 시간은 9시 출발과 14시 도착. 요거만 봐야 되는 거야. 중간에 쉬는 시간은 다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총의 개념이야. 요거를 이제 애들 머릿속에는 아, 기차가 슉 가다가 섰고 뭐 섰고 그러면 달린 시간만 넣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평균은 시작과 끝만 봐갖고 전체 시간이 다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총이라는 개념이 요런 거를 잘 뜻한다. 그래서 요거는 5시간분에 총 5시간분에 450을 했으니까 90km 파워 이렇게 나와야겠다. 자, 요런 예제를 들 수 있고. 자,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프에서 예제. 예를 들자면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위치인데 어떤 놈은 이렇게 달렸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갔고 어떤 놈은 이렇게 갔대요. 여기가 A, B, C 점 P점. 근데 그 옆에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간 A가 있고 이렇게 간 B가 있으며 이렇게 간 C가 있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5에서 여기가 5점 5에서 P점까지의 평균 속도 얘는 5에서 P점까지의 평균 속도 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시 그래프적인 의미로 여기가 시간, 위치라고 했을 때 평균 속도는 총시간분의 총변이.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총시간분의 총변이가 A처럼 가든 B처럼 가든 C처럼 가든 어쨌든 여기 있던 놈이 여기서 어떻게 됐어? 만난 거지. 만났어요. 시간과 위치가 똑같으면 만나. 그럼 어떤 놈이 저떤 놈과 만났다. 그럼 중간 과정은 다를지라도 총시간분의 총변이로 따지면 같겠지. 그럼 평균 속도는 A하고 B하고 C가 어때야 돼? 같아요? 총시간분의 총변이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B랑 같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시간 속도로다가 축 하나만 바꾸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빨라졌어. 그러면 요때 요 시간까지 평평하고 균등하게 만들어라고 허리를 자르면 돼요. 이게 B의 평균 속도야. 그래야 여기 짜투리 튀어나온 게 여기 쏙 들어갈 테니까. 그지? 자, 그 상태에서 C를 한번 봐봐봐. C, 파란색 C. C를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 현저하게 크죠? 그럼 평균적인 레벨이 살짝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여기 쏙 들어갈 거 아니야, 대충 봐도. 그러면 VC가 요거. 그 다음, 하얀색 A를 보시면 A. A는 허리를 딱 잘라놓고 보니까 여기 짜투리가 너무 작어. 부족한 대비 살짝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 밑에쯤이 VA. 그래서 평평하고 균등한 값을 추산을 해보면 VC가 더 크고, 그 다음 VB, 그 다음 VA다. 아, 선생님! 전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평평하고 균등한 센스가 부족한데요. 힘든데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총 변이니까 5에서 P점까지의 총 시간은 셋 다 어땠어요? 셋 다 같았어요. 근데 A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뭘 뜻할까요? 이 시간 속도 그래프의 면적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니까 면적을 구하면 변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A 같은 경우 요거 A, B, C라고 할게. A는 변이가 이렇게 생겼고 B는 변이가 삼각형이고 C는 이렇게 위로 불룩한 삼각형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럼 면적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 B, A가 제일 작겠죠. 이런 의미에서도 C, B, A 순서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평균 속도 그래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간 속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순간 속도. 순간적인
빠른 정도. 요 정도로 해석되는 게 순간 속도죠. 그죠? 그럼 얘는 산술적인 의미가 없고요. 그래프에서 바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가 시간하고 속도야. 근데 어떤 놈이 엉 하고 달려갔대. 그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시간이 흘러가는데 속도가 이렇게 막 빨라졌다가 이렇게 빨라졌다 해. 그럼 이제 요 T1에서의 순간 속도가 얼마냐? 그럼 그때 순간값이 이거라고 매 순간순간 대응하는 순서상이 있잖아. 이게 순간 속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오느냐? 가로축 시간, 세로축 위치 그래프를 주고 어떤 놈이 이렇게 달려갔는데 점 P점을 주면서 이 P점의 순간 속도를 물어볼 수가 있다. P점의 순간 속도를 물어볼 수가 있다.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가로축의 물리량분의 세로축의 물리량을 보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변이죠. 그래서 얘가 뭐다?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해서 P점의 순간 속도라는 건 P점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라. 순간 기울기라는 건 요 시간축을 엄청 줄이면 그게 순간이야. 그러면 선을 자꾸 줄여 나가서 이렇게 짧게 줄이면 이걸 뭐라 그래? 점이라 그래. 그래서 P점의 순간 속도를 물어보면 P점의 순간 기울기, 즉 점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럼 점의 기울기는 요 P점을 가로분의 세로를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걸 잡아서 확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얀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P점이 점 하고 찍혔다는 얘기는 이 선을 이만큼을 자른 요게 P점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 노란색 점 부분에 가로분의 세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쭉 확장을 해 이렇게. 그럼 파란색 선에 가로분의 세로 하면 이 노란색 점에 가로분의 세로랑 비율이 어때? 같더라. 그래서 점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게 이 그래프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거를 근데 책에서 어설프게 공부해서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이므로 요거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여기서 접선 구하는 학생들이 막 생긴다고. 여기서 접선을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는 그때 대응하는 값이 순간 속도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점의 기울기고 그럼 이 그래프의 점의 기울기가 순간의 기울기,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구나.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순간 속도를 적극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프 몇 가지를 보면 된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 위치가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갔대. T1, T2, T3. 그럼 얘는 앞으로 막 뛰어가다가 다시 내 옆을 지나쳐서 뒤까지 온 거야. 그치? 상상을 해보자면. 이걸 시간에 따른 속도로 그려보려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의 순간 기울기, 즉 이 점들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0초일 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양으로 큰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T1이 되면 0이 됩니다. 그죠? 근데 학생들은 얘가 올라가니까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겠지만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만 보면 양에서 출발해서 T1까지 줄어들어서 기울기가. 그리고 T1에서부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음으로 가파라져. 기울기는 이게 0, 이게 양, 이게 음이니까. 접선이 음으로 커진대. T2에서. 그러더니 T2에서부터 기울기는 다시 어디로 가냐? 0까지 간대.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주고 물어보길 뭐라고 물어보겠어?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몇 초에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물어봐. 운동은 속도랑 같은 말. 그럼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운동의 방향은 T1에서 바뀐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물어보길 이 물체는 T2에서 속도가 0이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위치가 0이니까 뭔가 0인 줄 알지? 아니지. T2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굉장히 컸죠. 자, 이런 것들을 안 헷갈리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시간 위치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 즉 점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를 풀어 제낄 수가 있겠다.
시간, 위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떤 놈이 예를 들어 그럼 시간 속도로 거꾸로 줬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대. T1, T2, T3, T4 이렇게 줬대.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붕 빨라지다가 붕 일정하다가 끽 섰다가 반대 방향으로 붕 달렸네. 이거를 이제 시간 위치의 그래프로 그리면 0에서 T1까지는 기울기가 0에서 출발했다 치면 접선이 점점 커지도록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T1에서 T2는 기울기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뭐만 그리는 거야? 기울기만 그리는데 기울기가 양으로 일정했대. 근데 여기다가 얘가 일정하니까 지도 옆으로 펜이 일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직선으로 올라가야 돼. T2까지. 그 속도로 달려야 되니까 나한테도 멀어져야 되겠지. 그러더니 T2에서 T3는 기울기가 양에서 0이래. 그러면 기울기가 양에서 0이 되도록 위로 볼록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T3에서 T4가 되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0에서 음으로, 접선이 0에서 음으로 이렇게 밑으로 볼록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물체는 나한테부터 이런 식으로 쭉 멀어지다가 다시 내 옆으로 돌아오더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거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꾸로 가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기울기만 그리고 이게 순간속도의 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지면에 대한 속도와 상대 속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면에 대한 속도의 지면에 대한이라는 걸 지구 표면을 얘기하고 보통 관측자들이 다 지구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서 그냥 속도라고 써요. 그래서 설명할 게 없죠. 강의실에 학생들이 막 5명 있는데 얘가 슉 날아가는 게 1초에 2m를 날아갔다. 그럼 다 2m/s로 봐요. 왜? 엉덩이가 지면에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 속도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상대 속도야. 상대 속도의 기본은 예를 들어 수레가 10m/s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은 얼마로 보여? 10m/s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여. 근데 이걸 찰스가 막 쫓아가요. 5m/s로 막 쫓아가. 그러면서 보면 10 빼기 5는 5m/s로 보여. 그런데 난 저런 거 안 타. 그리고 쌩 까고 반대 방향으로 막 가. 3m/s로. 그럼 이렇게 가는 0희가 봤을 때는 10으로 가는 걸 3으로 지나치면서 봤으니까 오른쪽으로 13으로 되게 빠르게 지나치는 걸로 보여. 그때 달라요. 이게 상대 속도야. 그럼 교과서에는 관측 물의 속도 빼기 관측 자의 속도 이렇게 나왔지만 명쌤은 상대 속도를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외우려면 V 제 거 빼기 V 내 거다. 상대 속도는 제 거 빼기 내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A에 대한 B의 운동은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A에 대한 B의 운동이라는 건 A가 B를 쳐다본 거죠. 그럼 A는 나고 B는 쟤죠. 그럼 A에 대한 B의 운동을 속도로 바꿔서 A에 대한 B의 속도 V, A, B, A가 B를 본 상대 속도는 V 제 거 빼기 V 내 거. 자,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건 A에 대한 B의 운동. VAB, 요때 여기 VB하고 VA에 들어가는 속도는 지가 5m/s로 뛰어가면서 이 버스를 봤을 때 나는 5m/s로 뛰고 있구나 자기가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이 식에 들어가는 VB-VA를 하려면 제3자가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 지면에서 얘를 본 거, 지면에서 얘를 봐서 내가 봤는데 예를 들어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으면 VB-VA를 지면에 대한 속도 10 빼기 5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내가 봤더니 10으로 가는 버스를 5로 뛰어가면서 보면 5로 보이겠구나라고 얘가 추측을 해주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속도는 지면에 대한 속도를 각기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난 이런 공식이 되게 싫어요. 공식이 더 어려워. 상대 속도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로 공식 없이도 얼마든지 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5m/s로 가고 있는 승용차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가 이거 위에서 본 거야. 5m/s로 가고 있는 A만 줘놓고 물어보기를 A에 대한 자동차 B의 속도가 오른쪽으로 4m/s래. A에 대한 C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2m/s래. 그럼 B에 대한 C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A가 B를 쳐다본 거죠. 그죠? A가 B를 봤는데 오른쪽으로 4로 간다는 건 얘보다 얘가 빠른 거지. 얼마나 더 빨라? 4가 더 빠른 거야. 그럼 땅에서 봤을 때는 얼마로 가는 걸로 보여? 9m/s로 갔으니까 5로 가는 놈이 보면 4로 멀어진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면 A에 대한 C의 속도를 물어보면 A가 C를 봤는데 멀어져. 빠르네. 얘보다 2가 더 빠르네. 그럼 얘 이쪽으로 7m/s로 가는 게 지면에 대한 속도였지. 그러면 B가 C를 보면 어떻게 되겠니? B가 C보다 더 빨라. 그럼 둘이 가까워져, 멀어져? 멀어지겠지. 얘가 더 빠르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꾸 뒤로 쳐지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고 얼마로 쳐지는 걸로 보여? 2m/s로 쳐지는 거 보일 거 아니야. 9로 가면서 7을 쳐다봤으니까. 자, 이렇게 구해주면 공식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exam 2. 상대 속도 그럼 선생님이 꼭 하는 예제가 있죠. 요거 하나만 하고 상대 속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빙 워크가 있어요.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쫙 펴놓은 거. 그게 3m/s로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찰스가 걸어갑니다. 이쪽으로 5m/s로 찰스가. 그죠? 영희는 근데 꼭 이런 정신 나간 애들 하나씩 있죠. 이게 무슨 러닝머신도 아니고 거꾸로 기어 올라가 4m/s로. 영희. 그럼 5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면에 대한 찰스의 속도. 두 번째, 지면에 대한 영희의 속도. 그럼 세 번째, 무빙 워크에 대한 찰스의 속도. 네 번째, 무빙 워크에 대한 영희의 속도. 다섯 번째, 찰스에 대한 영희의 속도. 얼마일까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 하겠습니다. 지면에 대한 찰스의 속도라는 건 지면이 눈이 없잖아. 관측자가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 얘를 보는 거지. 3으로 가는 무빙 워크에서 5로 기어가니까 얼마로 보여? 8. 쉽죠? 그럼 지면에 대한 영희의 속도는 3으로 가는 바닥에 4로 기어 올라가는 걸 얘가 쳐다보면 왼쪽 방향으로 1m/s로 가는 걸로 보이죠. 그럼 무빙 워크에 대한 철수의 속도는? 하고 물어봤을 때 이하라는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오답입니다. 무빙 워크에 대한 철수를 V 제거 빼기 내 거 하려면 얘가 얘를 본 거니까 지면에 대한 철수의 속도에서 지면에 대한 무빙 워크의 속도를 뺐어야 돼. 8 빼기 3이라고.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쉽게 지면에 대한 했을 때 관측자가 지면에 있었지. 이 아저씨가 무빙 워크에 이렇게 찌그러져 앉아있다고 생각해. 그럼 무빙 워크를 타고 3으로 가는데 그 옆에 찰스가 얼마로 지나쳐? 5m/s로 지나쳐. 이게 무빙 워크에 대한 철수의 속도야. 그럼 무빙 워크에 대한 영희의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4m/s. 그죠? 그럼 철수에 대한 영희의 속도는 쉽게 이 아저씨를 그냥 철수에다가 앉혀. 이렇게 무등을 타. 그러면 찰스가 5로 가고 있는데 영희가 저기서 얼마로 달려와? 4로 달려와. 그럼 이 아저씨가 봤을 땐 둘이 얼마로 가까워져? 9로 가까워져. 이해 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공식으로 해. 제 거 빼기 내 거. V 영희 마이너스 V 찰스. 제 거 빼기 내 거. 철수에 대한 영희의 속도니까. 그럼 그 상대 속도를 구할 때 주의할 사항은 이게 지면에 대한 속도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지면에 대한 속도 영희 마이너스 1에 철수 마이너스에 플러스 8. 그럼 마이너스 9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9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무슨 종이에다가 뭐 개미가 여길 지나가는데 거기 달팽이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종이를 막 당겼대. 그 문제나 그 문제나 똑같은 거지. 알겠습니까? 자, 요런 게 상대 속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속도의 종류를 맞췄으니까 가속도에 대한 것만 정리하면 끝나겠습니다.